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극한 대치가 있었는데요. 또 혼란의 연속이었죠.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 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 행위가 태연하게 저질러졌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북한입니까? 그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쳐도 되는 겁니까? 의회 폭거입니다. 그 폭거에 저희는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사개특위에서 하는 이 일들은 사모임부터 시작해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대치와 갈등 점거 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이 대혼란의 이 패스트트랙 전국 관련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다시 국회에서 재현될 수 있을까? 어제와 오늘 이 국회 상황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각 언론들은 일제히 동물 국회로 돌아간 여의도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이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되는 극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더라도요. 이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법 처리가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여야가 이렇게까지 극한 대치를 두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기운 빠지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이 있다면 오늘 한번 저희 왈가왈부에서 세 분을 모시고 그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여당이시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이렇게 극한 대치가 됐어요? 이렇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든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은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6개월, 또 법사위에서 3개월, 또 본회의 올라가서도 2개월 정도, 장장 11개월 정도 긴 기간 동안에 법안이 무르익을 수 있고 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설정된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당장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이 의장의 날치기라든지 다수당의 말하자면 행포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방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득권, 지역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대 정당이 사실은 이로운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 변형된 것이든 어쨌든 비례대표제의 말하자면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당의 위협적 요소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부분적으로 당 말하자면 의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정의당이나 다른 여타 정당과 연합할 때 비교적 소수 정당의 말하자면 득세를 연대해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다수를 이루려는 하나의 전략 전술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사당 말하자면 민주당과 다른 정당과의 어떤 그 연합과 또 추인 이런 정당한 과정 자체를 제1야당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강제하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이 바른미래당 안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충실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과도하게 자유한국당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법임도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국회법상에 국회법 48조를 위반했다 안 했다, 임시회 동안에 의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2002년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것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국회 말하자면 원내대표의 강제 권한 안에 있다, 사법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과연 3분의 2냐 아니냐도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당이 말하자면 이제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3분의 1의 의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서 굉장한 토론과 정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모두가 위헌적이고 말하자면 헌법 수호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실 또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전반적으로 쭉 다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지영 의원님 얘기 들을까요? 네. 국회만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도 비도 추적추적 오고 좋지 않았는데 정말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18대 때 진성 의원님 저는 18대 같이 한나라당, 민주당 이렇게 해서 극한 대치 상황이었죠. 그때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18대에 정말 징글징글 싸워서 그 이후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오히려 앞장서서 그 여당 시절에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그 선진화법과 무관하게 거의 이 불법 무도한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국민들 보기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처럼 뭐 의원들 서로 간의 주먹 다짐까지는 벌어지지 않은 걸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굉장히 참 기분이 착잡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당의 입장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의 결정으로 이렇게 된 적은 없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독재고 그것이 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은 그렇지만 그동안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국회를 불법 폭력적으로 점거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패스트트랙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또 사개특위, 정개특위 가로막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이 선진화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 무도한 일이다,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대치 국면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당이 그동안에 뭔가 좀 논의의 틀 안에 이렇게 좀 들어와서 네. 제1야당으로서의 그 국정농단의 반성의 기미를 좀 보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면 그것이 황교안 체제의 출발선에서 뭔가 변모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됐다면 지금처럼 할 수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여야 사당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제1야당을 제껴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야 민주당을 사당이 제외하고. 여야 사당이 다 합의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마당에 그렇다고 제1야당이 빠지는 경우도 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각자 뭐가 문제인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회기가 지나고 그 4년이 지난 후에는 처리되는 법안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고 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처리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많은 각 당의 후보들이 다 내걸었던 공약들의 교집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방법은 좀 차이가 있고 내용은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처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결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김연경법이나 지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안대로 가나요?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300여일 동안에 얼마든지 제1야당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개문발차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조차도 한국당이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저는 알겠습니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민주당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대화 타협의 그 모습을 보였는가, 반성도 동시에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 얘기 좀 듣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그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당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본질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요. 지금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미국은 심지어는 국민들 투표보다도 다른 결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따라 제도가 다 다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거기는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지역구만 합니다. 소선거구제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영국과 미국은 그러면 비례대표제 왜 안 합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세계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원 내각제고 대개 다당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이게 맞느냐는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 사보임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여야 사당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 물리적 사업이 났냐면 바른미래당의 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이 바른미래당의 뜻을 받들었느냐는 논쟁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자 오신환 의원에 이어서 권은희 의원까지도 사보임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거는 지금 2002년 케이스를 들었는데 문희상 이전에 정세균 국회의장 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김현아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 가지 않고 한국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다르게 하니까 사보임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탄핵했던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탄핵 찬성. 다 떠나서 탄핵과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탄핵을 한 사람들이 한국당에도 있습니다. 그런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사보임 시키려고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안 받아줬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2002년 케이스를 드는데, 자, 지금 말하는 선진화법이 된 이후에 사보임은 이렇게 원칙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팩스로 보내고 병상결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게 과연 법적 절차가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그 결정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뜻이냐는 문제도 논란이 되는 게 12대 11인데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돼가지고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권은희 의원은 사실은 바른정당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선거법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갈등 이쪽에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권은희도 바꿔버려라.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럼 국민 여론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를 지나서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 급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4% 급락했습니다. 한국당 지지율 4% 폭등했습니다. 갤럽 조사죠? 예, 그래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0.5% 떨어진 그런. 4%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입니다. 그거. 통계 좀 다릅니다.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하고 최근 있는, 게 갤럽인데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겁니다. 다 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한국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뒤 최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트렌드를 보면 여와 야가 싸울 때 예컨대 우리가 여당일 때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몸싸움하고 할 때 대개 국민들은 야당 편을 듭니다. 이게 누가 옳다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심리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물리적 싸움을 하지만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처럼 그렇게 피 튀기고 주먹질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그냥 으쌰으쌰 맞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저는 가능하면 물리적인 충돌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한국당 편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렇게 마음이 속이 좁은가. 이번 정계 과정을 보면요.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관습법적으로도 네.
민주당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제 말씀에 당시 이제 여당에서 주로 하는 얘기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뭐 저는 여당 의원도 아니고 지금 무소속 의원이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뭐 전혀 민주당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 18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 굉장히 다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뭔가 법안을 의결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법안을 상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18대 우리가 그렇게 이 하늘하고 가열차게 싸웠던 원인은 무조건 다 직권상정해서 날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양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발언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했으니까 저한테 공격을 했으니까 했어요. 제가 다르지가 막은 거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을 민주당이 당시는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진 의원이 해머를 들고 회의실 문 부쉈습니다. 실제로 해서 징계받았는데요. 법대로 하면 그때 민주당이 틀렸고 당시 한나라당이 맞았지만 한나라당도 비판받는 게 뭐냐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대로 하면 한국당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는 선진화법도 없고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게 그때 당시 민주당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라는 게 모든 걸 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는 한국당이 불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뭐 저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제 데이터를 모릅니다만은 과연 현재 상황을 현재 나온 그 여론조사가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생각이고 연동성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 3일 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사태를 반영한다는 것이는 거고 제 생각을 김연아 의원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세균 의장이 분명히 반대를 했죠. 그때는 김연아 의원 허락하지 않은 거죠?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는 김연아 의원이 사실은 국토교통입니다. 상임위가. 특별하게 의장이 봤을 때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개심죄 같은 어떤 그런 홍준표 대표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의견으로 봐야 됐기 때문에 그 정세균 의장 자체가 이것의 그 사보임의 어떤 뭐랄까 정당성을 확보하기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치적 발의한 것이죠. 현안이 있었던 건 만약 아니었어요? 정치적 현안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면 다른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도 반대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짧게 제가 반론하면요. 네. 그건 아닌 게 국회의장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무소속인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니 그러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이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니까 사보임 허락해줘. 이 케이스는 아니니까 해주지 마.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실제적으로 법대로 하는 사보임을 자리죠. 허락해줘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단서가 놓여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보임의 단서.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있어서는 전체 국회를 운영하는 의장으로서의 최종적인 판단.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것에 받아들일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판단의 의미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분명 정세균 의장이 반려했다는 것이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논의 안 하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지난 연말에 합의해놓고 바로 깨버리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은 선거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큰 틀에서의 맥락과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안 하자는 것에 대안이었지 이게 합리적으로 한 발 한 발 간격을 좁혀가려는 노력이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어떤 대화를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시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데서 이야기를 찾아야 되지. 또 하나는 또 뭐 영국과 미국이 비례대표가 있느냐 왜 우리가 그런데 얘기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에서 교섭단체 의원들과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하고 판단되는 우리 의견 속에서 결과를 구해야지 어느 나라는 하고 어느 나라는 우리는 뭐 서유럽은 맞아서 다 하고 미국은 틀려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이미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거기 좀 덧붙이면 아까 지금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리얼미터나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건 이제 각 당의 지지율 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 직무수행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민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는 게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인 말씀은 지금 두 분은
패스트트랙의 선거법에 대한 논의를 한국당이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왜 그러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선거법 관련 토론이 적었느냐. 물론 한국당 책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손혜원, 김태우 등등해서 여야 간에 협치가 안 되는 이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당이 받아준 게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고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면요. 정말 10년 만에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여당으로서의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만 옳다. 당신 털렸다. 당신들은 무슨 오늘도 이해찬 대표 말씀을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 확신범위 종말을 보여줄 것 이런 발은요 상대방 야당을 적군 진짜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참 품격이 떨어졌는가.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당은 좀 격해가지고 여당 비판도 하고 대통령도 비판하지만 여당의 대표를 하시면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 아무것도 여당은 주지 않고 아무것도 선거법만 지금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경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많은데 모든 걸 여당 일방적으로 독주해놓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마치 선거법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요. 넌센스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은 뭔가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한국당 제1야당을 국회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계속해서 안 해왔다. 그런 부분들이 좀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건 저는 아닌지. 그거는 일리 있다고 예를 들면 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1여당에 관하여 공격하고 여당 대통령 하나밖에 비판하시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김관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검도를 넘은 발언을 나경원 대표가 하고 그럼 민주당 예외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정의당을 제2중대, 제3중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고립돼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민주당에 대하여 공격해놓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정당이 민주당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을 무조건 다 2중대, 3중대라고 몰아붙이는지 나는 그럼 그분들은 야당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해도 야당이 되는 아닌 걸로 겁니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독수는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야당은 비판할 수 있는 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에 가장 빨리 올렸던 게 정의당인데 최근엔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중대, 3중대는 자유한국당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과거에 야당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되니까 또 그 용어를 쓰는 건데 저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겁니다. 알지만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렇게 쉬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억울하면 좀 다른 목소리 좀 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이나 민평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이죠, 여당은 아니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선거법 시뮬레이션을 네. 제일 득보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민주당도 덕을 본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선거법이요? 예, 이번에 하게 그건 되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그 야판 얘기하는 아닌가, 자체가 야판은 손해 아니라 보니까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아닙니다. 그럼 맞습니다. 싸움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인정. 그러니까 뭐냐면 인위적으로 선거법을 그건 바꿔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너 선거법에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불리한 제도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걸 왜 쓰는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되면 불리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냥 불리한 비례대표가 게 안 아니라 좋으니까 비례대표를 다 없애고 완전 전두환식 No, no. 방식. 그럼 불리한 게 아니라요. 지역구역으로 보면 지역구 의원 잘한 게 있습니까? 다 비례대표로 합시다. 러시아가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민주적으로. 예. 아니 한국당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관들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을 한국당하고 짬짬이로 통과시켰잖아요. 전에요. 예산을. 예. 그때 그랬죠. 그래서 이 민주당 보좌진에서 야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당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날도 있구나.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 자괴감 섞인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 예산 통과시킬 때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당은 그 당시에는 뭐 민주당 2중대입니까? 3중대입니까? 뭡니까 민주당이 그거는? 한국당 2중대인가? 그래서 민주당이? 한국당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남의당 사보임에 뭘 몰려가서 의원을 감금하고 6시간을 못 나오게 하고 예? 팩스로 들어오는 그 의안에 대해서 선을 끊고 또 찢고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안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진유님도 아예 웃으시는데.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겠다. 그거는 헌법가치 훼손 아닙니까? 헌법에 보장된 이 비례대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헌법 수호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한국당이 지금 나머지 야당들을 대상으로 2중대, 3중대 하는 거는 스스로 그거는 이 자기 부정인 거죠. 과거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도. 그러니까 네.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뭐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거는 네. 한국당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거나 이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함께 논의를 해보자는 거니까 한국당이 논의의 구조로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해찬 대표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7선에 내년에 선거 안 나가겠다.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당대표시잖아요, 여권에.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훈수 정치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7선 정치인으로서 과연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알겠습니다. 이 정치 시작하는 초년병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혼내고 호통치고 훈수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저는 이게 풀릴 일도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이 정국이 과연 주말을 기점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특히 오늘 금요일 밤이죠. 이제 그 불타는 금요일 밤인데 금요일 밤에 나는 어떻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합리적 해결책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예상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 말씀은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용인해서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 300일 이상 되니까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이 해법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진 의원님은 아니신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유정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좀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해찬 대표도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정조 이래로 뭐 세 분만 훌륭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 독재, 우익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정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유정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그랬던 한국당이 어떻게 감히 뭐 이런 식의 뉘앙스는 안 되는 이유가 여당도 야당이 되면요 야성을 가지고 알겠어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는 자격이 없다 애당초. 원래 너는 그런 놈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당이 욕먹을 짓도 많이 하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모색을 하는 것은 다 부정하는 그런데 다른 이야기하는데 정당이 예를 하는 들어서 것은. 저는 참 어색했던 점이 그겁니다. 몸싸움 대립을 하는데 저는 제발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토착 왜구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냥 프레임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토착 왜구래요 또. 그러니까 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럼 반민특위 그때 그런 건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토착 왜구는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뭐 있겠죠 이유가. 근데 또 어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왔는데 또 이제 한국당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친일파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는 아니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직접 인정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는 거 과거를 가지고 할아버지 이야기 가지고 너는 물러가라 친일파다. 나경원 원내대표고 알겠어요. 토착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국당은 밤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농성을 그런데 이해찬 하면서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찬 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굳이 뭐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한국당 계속 농성하면서 이 법안을 절대적으로 막겠다. 그렇죠. 통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냥 가야 된다. 선거제는 지금 현재의 소수들 아니 그러니까 한국당은 힘이 없어서 아니,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무너지면 모를까 패스트트랙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예. 또 그리고 하나는 공수처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 검경수사권 그건 잘 정도 안 된다. 모르겠습니다. 검경수사권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금태섭 의원이 저는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보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그 검찰 개혁이 안 되는 알겠어요. 이유가 지금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간에. 그렇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걸 만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는 걸 보면 네. 공수처가 생기면 물론 선의로 금태섭 의원이 알겠습니다. 선의로 금태섭 의원 말로는 알겠어요. 문재인 속에서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그렇게 않겠지만 속에서도 악을 가지고 합의를 마음 먹으면 논의를 하면서 독소 조항을 최대한 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뺀 게 아니라 검사, 있어야 될 판사, 걸 뺐고 예. 제가 볼 때는 예. 국회의원들 기소 안 하고 다 국회의원들 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잠깐만요. 이제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근데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점쟁이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한번 아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 의원님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하여튼 막아야 된다라는 거. 김종원 의원님 패스트 트랙 올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민주당은-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패스트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니 아직도 한국당에서 이렇게 막으면은 예. 못 올릴 거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죠. 또 그럼 민주당 힘으로 가는 건가요? 바른미래당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격한 대립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바미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교섭 단체의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또 내부 격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원심력과 구심력 싸움에서 실제로 그 부분은 아예 또 패스트 트랙하고 또 전혀 다른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렇게 대치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말에? 그냥?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사실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말지 모르는 법이에요.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렇게 보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27개 지역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이 되고 보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한두 석 조정하는 거 가지고도 국회 와서 들어놓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20몇 석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내심이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길 바라는 생각.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왜 이렇게까지 극한 투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논의 구조 안에 들어와서 한국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는구나. 그리고 대한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는구나. 우리가 이제 한국당에 조금 마음을 돌려도 되겠구나라는 기회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같은 거는 정말로 이 검찰개혁이나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거였는데 그거를 같이 가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막상 본회의 가서 이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걸 함께 했던 민주당도 내부에서 어떤 반란표가 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 나머지 야 3당의 구도가 이 한국당을 제외하고요. 함께했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나중에 정작 본회의 가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 당의 어떤 구도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 가지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거라고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일 동안에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또 그 안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거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지율 4%나 올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 의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겉으로는 패스트트랙 이야기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는 이번에 경기도, 서울에서 뭐 굉장히 많은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내 지역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또 호남에서 많이 없어집니다. 호남에서 진 의원님 지역구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저 지역구는 생존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특히 이제 그 인구가 적은 뭐 서대문 갑을 합치고 뭐 마포 갑을 합치고 뭐 지금 민주당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지역구들이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이 상당히 많이 없어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거 뭐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또 민평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돈 의원 같으신 분은 저거 안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빨리 여당화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체질적으로. 반대 한국당은 굉장히 웰빙 당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절박함이 좀 보입니다. 그게 저는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물리적인 이런 충돌을 싫어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한국당은 정말 굉장히 열심히 몸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굉장히 야성이 회복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이유인지 저런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금 그렇게 절박함이 좀 덜 보입니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지금 굉장히 자유한국당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게 목숨마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원칙의 막아서는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원칙이요? 예. 무슨 원칙? 선거법 같은 것을 패스트 트랙에 띄우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보니까 절박함이 좀 떨어지는 것 제가 같다.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절박함이 없다.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의 어떤 의사 자체도 왜 그렇게 폄하를 하시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원래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그것도? 그리고 예? 한국당이 그것도 언제부터 원칙적이었는지는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국회 방송을 보신 게 분명해요. 싸움 못한다고 지혜님이 늘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무엇을 네. 위하여 싸우는지를 아마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네, 보기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금요일 밤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내일은 또 지켜봐야. 뭐 장애투쟁도 한다고 하지 아, 않습니까? 장애투쟁 2차.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선거법이 말이죠. 그 게임의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세 분 다 국회의원들을 하셨으니까 그 게임 할 때, 축구 경기 할 때 그 선수들이 그 게임의 룰 정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 꼭 그래야만 되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다다수가 정할 수 있고 국민이 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꼭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하여튼 제 의문 사항이 들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온 건 맞기 맞긴 때문에 맞는데 틀리면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아. 선거법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패스트트랙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아, 공수처하고 선거법은 좀 합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낸 안이 아니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금 뭐 완벽한 연동형은 아니고 준연동형으로 바뀌긴 준연동형이요? 했습니다만 2015년에 지금의 한국당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논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모두를 다 부정하고 뒤지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국회를 점거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한국당이 그거를 아마 깡그리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고발한다면서요. 체증까지 했다 그러는데 진짜 고발하나요? 그 국회 선진화법이 그거는 굉장히 엄중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건 상당히 중죄로 다루는 거던데요.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당이 좀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패스트 트랙을 떠나가지고 네. 어떤 선거법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년 4월에 총선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이미 늦은 거죠. 하여튼 뭐 오늘 금요일 밤에 더 이상 싸우지 말고요. 하여튼간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길을 좀 국민들한테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 장애투쟁에 그 한국당 의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시고 또 민주당은 또 반대하고 뭐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바빠요. 국회도 지켜야 되고 장애투쟁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헛일이라서 그렇죠. 네. 그 자꾸만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율 오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결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 뜻을 읽어야 되는데 못 네. 읽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경제 같은 게 중요한데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그 또 말씀은 봅시다. 진짜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 하고요. 좀 두 번째 주제는 좀 더 직접적인 국민과 직접적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입니다.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토항 지진에 대한 지원, 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지원, 이런 그 민생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 호주머니를 정권의 ATM기 정도로 생각하나 보다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총선용 추경, 선심용 추경, 경기부양용 추경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추경을 말하기 전에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 부은들 원발의 오줌누기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어제였는데요. 국회로 제출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 내용입니다. 총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입니다.
추경안 내용을 보면요.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국민 안전과 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국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이제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지 참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도 결코 간단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 6조 7천억 원에 대한 추경안 좀 예상보다 좀 줄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세먼지, 그다음에 그 이번에 산불난 안전대책 문제, 네. 그다음에 4조 5천억인가 4조 5천억이 경기 부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 안전 강화 네. 또 경제가 지금 현재 1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는 여러 가지 경제 징후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이런 경제 상황들을 국가가 좀 세수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뭐 앞서 나온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바로 민생에 직결되는 이 강한 산불이라든지 네. 포항의 지진 같은 데 민생이 가장 갈급한 곳에 먼저 돈을 보내야 되고 또 회기를 해야 되고 또 지방 재정,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도 사실은 작년에 제대로 말하자면 충분히 어떤 그 실현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치 재정을 강화한다는 측면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국민 일반들이 지금 가장 그 느끼는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유해 환경에 대한 부분도 2조 2천억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특히 이번에는 이제 SOC 투자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해서 일자리와 보다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으로 하고 더군다나 이제 5월 임시 국회 안에 지금 현재 국회가 뭐 오늘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굉장히 그 충돌의 양상입니다만은 이 5월 중에 무엇보다도 다른 일은 뭐 제쳐놓고라도 가장 갈급한 뭐 강원도 산불 대응이라든지 포항 지역이라든지 그것이라도 먼저 말하자면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 가장 또 어린이들을 위한 또 노인이라든지 건강상 좀 노약자들을 위한 네. 그런 예산들은 좀 추경에 반영된 것을 우선 고려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이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하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것은 총선용 추경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저는 총선용을 떠나가지고 지금 네. 저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정말 너무 무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매년 추경을 합니다. 일자리 추경 그렇게 많이 해놓고 지금 일자리 늘었습니까? 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얼마나 모양을 구겼느냐 하면요.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렇게 하겠다. 네. 다음 날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내 GDP 마이너스 0.3.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는 지금 이 경제 잘한다는 걸 홍보하기 위한 TF를 만들려고 지금 노영민 실장이 지시했다는데 얼마 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경제 성장이 높다고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청와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가 맞는가? 다음 날 바로 한국은행 이 발표가 나오니까 홍남기 부총리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장관들 모아가지고. 안 나옵니다. 왜? 이대로 가면요. 지금 정부는 2.6, 2.7 이야기하지만 한국은행도 2.5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디스는 2.1 이야기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신문기사에 1.67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좀 꼬꾸라집니다. 엊그제 LG전자가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휴대폰 공장 다 없애버리겠다. 베트남으로 다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국내에 지금 설비 투자가 IMF 이후에 지금 최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어제 나온 조사에서. 그리고 16년 만에 마이너스로 간 겁니다. 1, 4분기 조사가. 이거는 굉장한 적신호인데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철학이 과연 하루 전에 발표된 홍남기 부총리의 이 추경안에 있냐는 건데요. 저는 국회 몸싸움을 떠나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미세먼지나 뭐 지금 뭐 강원 산불 이런 대책은 충분히 쓰라.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부양을 지금 이걸 보고 이제 총선용 추경이다. 그렇게 하지만 한국당도 일부는요. 우리 지역에 돈 들어오면 또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추경을 정말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미의 먹거리에 투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대 뭐 그런 이 반도체 쪽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지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추경을 어디다 쓰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홍 부총리가 새로 틀을 좀 짜였으면 좋겠다. 이거 뭐 정쟁용으로 총선용 추경으로 비판하고 하는 건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미세먼지 재난 방지는 좀 필요하다. 그렇지만 경기 부양에 알겠어요. 대한 추경 6조 7천원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는 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신년 파헤쳐야지. 말씀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하고 산불 문제는 추경 그건 통과시켜주고 그대로 하시고, 그건 예. 급한 거니까. 예, 예. 그 외에 지금 경기 부양에 관련된 추경안 내용과 또 규모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예. 있다. 이런 말씀 진지하게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고립무원 신세죠. 네. 그런데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고립무원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25일 날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네. 모든 야당들이 다 반대하고 있죠. 정의당의 의견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민평당 할 것 없이 네. 한국당은 또 물론이고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470조가 넘는 그런 슈퍼 예산을 통과시킨 지가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또다시 추경이라니.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재해 관련한 것도 있고 포항 지진도 있고 산불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럼 정부가 제대로 이제 그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세수 추계도 분명히 하고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야당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세먼지 관련한 게 6조 7천억 중에서 2조 2천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쓴다고 해도 그 미세먼지 저감률은 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연구한다거나 뭐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런데 2조 2천억 중에서 그거는 불과 17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세요. 굉장히 이 단기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일회성에 끝나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마스크 제공이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죠, 그것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짓게 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네.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번 추경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재해 부분과 관련한 것이라도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정부에서 냈다고 해서 혼자 들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국회에서 할 수밖에 예. 없는 것인데 지금의 이 국회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처리가 쉽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장애투쟁 물론 원내 병행투쟁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내 투쟁만 하겠다라고 선언하기엔 자신이 없죠. 국회 한국투쟁. 거부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 병행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거부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원내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 나가기는 쉬워도 돌아올 명분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부터 이미 돌아올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과거 옛날 많이 해봤었는데 참 그게 어려운 상황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당이 뭔가 명분을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돌아와서. 어떤 게 있겠어요? 좀. 저는 지난번에 그래서 인사 문제 터졌을 때 조국 수석 경질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어떤 카드도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다 나가 있으니까 손 놓고 있을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오셨으니까 난 여야 대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요? 예. 정부 수석 뭐 하시나요? 강기정 의원이 여기서 함께 토론하실 때는 잘하시겠다고 해놓고 네. 정부 수석 뭐 하시냔 말이에요. 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박을 당하고 거부당하더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타협의 끈을 이어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단절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 상황이 다시 7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알겠습니다. 거죠. 추경 얘기하다가 다시 또 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그런 없어요. 이 상황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추경 얘기 좀 더 진전시키죠. 네. 두 분 말씀은 결국 추경안이 6조 7천억이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다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네. 진 의원 말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경기 부양책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수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지금 아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네. 그 시적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네. 하나의 어떤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포용적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어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고, 다만 실제적으로 과연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당의 지적들을 좀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어차피 그 권한이 국회에 있으니까 좀 제발 국회가 그 권한을 충실히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립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혁신 성장 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겉으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왜 안 하냐 정부를 비판하지만 상임위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러면 야당이 주도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간사간 합의에 있어서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비판이 다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제1야당이든 또 다른 대안의 어떤 그 정당들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제발 좀 충실한 진정성 있는 어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은 4월 거예요. 임시국회 통과돼야 빨리 미세먼지하고 의 산불 문제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추경이? 근데요, 미세먼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하는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는 거는 따로 해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팀을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돈 쏟아부어봤자 무능한 경제팀이 있으면요, 이거 헛겁니다. 지금 2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 추경이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처음으로 빚을 내서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적자국채 발행한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3조 6천억입니까 발행하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만 빚내고 세금으로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총선용 이 돈뿌리기라고 욕을 해도 또 뿌리면 그만큼 지역 경제는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경제팀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국회는 심의를 하는 거지 근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팀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좀 바꾸십시오. 지금 그분들 때문에 지금 나라 2년 만에 지금 거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경제가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IMF 때문에 세계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가 조금 성장이 좀 완화는 됐지만 세계 경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마이너스 친다는 거는요, 빨간등이 들어왔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추경 예산안도 좀 새로 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추경 예산안을 새로 짜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죠? 경제팀부터 바꿔야 한다니까요. 경제팀도 바꿔야 지금 바뀐 지가 얼마 빨리 바꿔야 되니까. 또 바꾸라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고요. 네. 바꾸는 뭐 거는 경제적 정책실장 기조를 바뀐 지 바꿔야지. 겨우 2~3개월밖에 안 됐고. 인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사 문제야 대통령이 이제 뭐 책임지고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만, 이 추경안 예산안 심의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답답하네요.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죠. 이게 좌파 독재 척결, 헌법 수호하는데 이 국회가 이 추경안을 과연 적절히 심의할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더 왈가왈부 오늘 토론 세 분이 하신 내용들이 좀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든가 대안에 좀 근접했을까? 뭐 쉬운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근접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 한 컷 보도록 하죠. 네, 김윤정 전 의원 사진 한 컷 어떤 겁니까? 예. 네. 25일 날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나 트럼프, 우리 큰형님이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는 모습에서 그 김일성,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그대로 똑같이 유사하게 네. 했다고 돼요, 아주. 그 재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절모 쓰고 코트에 손 넣는 네. 모습까지 굉장히 똑같았는데 굉장히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갔겠죠. 러시아 그 정상회담 하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협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 뒷배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거는 별로 없었죠. 경협이나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푸틴을 만나서 단독 확대 한 3시간 이상 회담을 했는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나 뭐 핵 비확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북한의 입장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답은 얻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재 완화. 네, 제재 완화 그리고 이제 경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없었고 또 특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남북이 만나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그 회담하고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푸틴의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동맹을 좀 과시하고 예. 그리고 대내적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된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조금 머쓱한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네. 그 북러 경협 문제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철도나 가스나 이런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습은 외교적 고립 상황 아니다라는 거는 성과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4차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이 말이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인데. 그래서 뭐 또 이제 기념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답이 글쎄 없는 말이에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 행사도 못하게 되어 네. 있는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나야만 과연 지난번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지 네. 전달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슬에 올랐습니다. 16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자해서 공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손자들의 금액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골대도 있고요. 모래사장도 있다고 합니다. 놀이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출가해서 살다가 갑자기 공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있던 집은 장인집인가 그런데 팔고 서초동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에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작은 20평대 아파트도 분양가만 10억인가 11억이고 팔게 되면 20억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25평인지 또는 더 높은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돈이 안 듭니다. 지난번 김의겸 대변인도 비슷한 이유로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테크라고. 그런데 일단 이런 것들이 또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한진 사내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평소 했던 말이 뭐냐면요.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밖에 비치는 것만으로도 공정하지 못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판사는. 그런데 누가 봐도 대법원장의 공간에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데 아들도 판사입니다. 며느리가 한진그룹 내의 변호사다. 최근에 한진그룹 재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굳이 그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대법원장이 외국이나 국내의 유명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접대하고 뭐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을 때입니다. 자기 차에 손자가 탄 걸 보고 화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한테. 이게 얘 차냐? 이게 국가 돈으로 이 공무부라고 한 차를 왜 얘를 태워 화냈다고 합니다. 딸깍발이 정신입니다. 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로서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대법원장이 된 뒤에 공관을 활용하는 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분들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제 돈까지 벌려고 하나 저기 들어가서. 저거는요. 감사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성부터 해야 되고요. 저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이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됐죠? 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많은 그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연기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내가 왜 이번 주에 물론 이번 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올린 이유는 아까 우리 사실 존경하는 진성호 의원님은 이번에 어떤 국회 격돌이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이 사태를 오늘의 이 사태를 보는 우리 국민들도 차라리 유재석 대통령을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저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실제로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라마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머슴을 얘기해서 역사 교사로서 국가에 말하자면 부패를 뿌리 뽑는 그런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한 그래서 네. 대통령이 된 역할을 한 연극 말하자면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배우가 차라리 국민 전체가 90%는 우리나라가 망해도 좋다. 저 사람은 정치적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재벌이 뒤를 밀어주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로 그런 어떤 아예 차라리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굉장한 어떤 싸늘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조금 반석으로 삼아서 말하자면 현재에 있는 뭐 명분이 있고 무슨 얘기고 뭐 헌법이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우크라이나 사태를 나무 집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좀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짧게 한마디. 저분은 대통령 되신 겁니다. 한국당은 야당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돌아가신 그 코미디언 이주일 전 의원이시잖아요. 국회 떠나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코미디 잘 보고 갑니다. 이랬는데요.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말. 하여튼 오늘 밤이 불금이 아니라 좀 냉정을 뒤찾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심이 무서운 것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젯밤 오늘 이 과거로 돌아간 몸싸움 국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뜨겁게 부딪히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 간절하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올게요. 또 까먹었어.